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페토 씨의 경제적 해자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페토 씨입니다. 페토 씨는 모닝스타 수석 전략가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도시 SM 매니지먼트라고 자산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를 처음 제일 대중화시킨 게 워렌 버핏이라면은 이 경제적 해자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중들한테 알린 거는 페토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자라는 게 그거죠. 성 주위를 둘러싼 물웅덩이 같은 거를 해자라고 하죠. 성 주변에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해자라고 하죠. 그걸 기업에 대입을 하면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경제적 해자인가? 왜 우리가 경제적 해자를 알아야 하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 해자를 가진 회사가 경제적 해자를 가지지 못한 회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가. 페토 씨는 주식을 매수할 때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업들의 주식이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을 먼저 찾고 그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그 내용을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해자라고 오해하기 쉬운 네 가지, 우리가 해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들 네 가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해자를 만드는 네 가지, 그 다음에 해자가 사라질 때 보이는 징조, 기미,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해자를 쉽게 참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살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해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라질 해자인지 아니면 넓은 해자인지 좁은 해자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해자라고 오해하기 쉬운 네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제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품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뛰어난 제품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경제적 해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뛰어난 제품이 있다면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실제로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뛰어난 제품이 반드시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퍼 크림 같은 도너츠 회사들을 보면은 처음에 그 회사의 제품이 특별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을 할 수 있었죠. 요점은 뛰어난 제품이 경쟁 우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코닥이나 IBM, GM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았죠. 하지만 기술이 바뀌고 트렌드에 뒤처지면서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고, 그게 결국 높은 점유율이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죠. 세 번째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 그것만으로 해자를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게 또 페토 씨의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회사보다 낭비가 적고 비용을 절감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 방법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 뿐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독점적인 업무, 프로세스, 생산 방식, 이런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면 효율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해자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거겠죠. 경쟁사가 이런 효율성을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번째는 경영진입니다. 페토 씨는 책에서 계속 경영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똑똑한 경영자가 3년 후에도 계속 그 회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용석적인 경쟁 우위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진이죠. 경영 능력보다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카드를 칠 때 주어진 패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다 처음에 어떤 패를 들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영 능력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패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 그게 플레이어, 경영진의 능력이 되겠죠. 근데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능력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패를 받았느냐, 어떤 산업에 속하느냐,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영 능력은 성공에 있어서 비중이 적다는 거죠. 훌륭한 경영진이 있고 훌륭한 산업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산업이라는 거는 해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산업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산업은 어떤 산업에 비해서 해자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업은 월마트 같은 소매점보다 해자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능력이 좋지 않아도 그냥 태생적으로 해자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훌륭한 경영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훌륭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해자를 만들기 쉬운 산업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그 두 회사가 있다면은 후자가
투자하기에 훨씬 낫다는 거죠. 물론 그게 경영진의 능력이 아주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은 당연히 훌륭한 경영진이 운영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여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도 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출한 능력으로 유명한 경영자가 경제성이 나쁜 것으로 유명한 회사를 경영하면 결국 회사의 나쁜 명성만 그대로 남을 뿐이다. 산업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더 힘이 크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체들을 보면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유명한 경영진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나 델,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베스트바이, 이런 회사들은 태생적으로는 경제적 혜자를 만들기에 유리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압도적으로 훌륭한 경영자가 잘 경영을 해서 기업을 성공시켰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훌륭한 경영진이 혜자를 만드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경영진이 아주 안 좋은 산업에서 혜자를 만들어내고 기업을 성공시킬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낮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낮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패터시의 말이죠. 성공적인 투자 요소는 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쌓아올리는 게임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을 바꾸는 것과 경영진을 바꾸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가? 이러면 답이 쉽죠. 경영진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역은 너무 혜자를 만들기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경영진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혜자를 만들기 쉬운 산업에 집중하는 게 투자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자, 다음은 이제 진짜 혜자를 만들어주는 4가지입니다. 혜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무엇이 신규 진입자들이 그 회사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가? 이 회사의 영역에 다른 회사가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원가 우위. 이 4가지가 훌륭한 것들이 바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그리고 특허, 라이선스 같은 게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면은 명품을 생각하면 쉽겠죠. 근데 이 브랜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라고 해서 그게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와 펩시는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 그 브랜드로 인해서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더 비싸게 팔지는 못합니다. 조금 비싸게 팔 수는 있어도 압도적으로 더 비싸게 팔지는 못하죠. 벤츠와 BMW도 비슷합니다. 브랜드 네임,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 충성도가 가격 결정권으로 이어져야지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냅니다. 코카콜라가 만약에 펩시콜라보다 2배 비싸다. 그러면 안 사 먹겠죠.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브랜드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명품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건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브랜드가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크게는 2배 정도까지도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겁니다. 바로 이게 브랜드로 인해서 경제적 혜자가 만들어지는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격 결정력이 생겨야 합니다. 기업한테. 특허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허는 다른 회사가 자기 제품을 못 따라하게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은 적은 수의 특허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는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허라는 거는 언젠가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특허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특허를 지속적으로 내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확실한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M이나 머크 같은 회사. 3M은 이 특허 상품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이 특허 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듭니다. 하나의 특허의 기한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계속 특허를 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허를 만들어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머크나 일라이릴리가 계속적으로 특허를 내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형자산은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는 특허와는 조금 다르죠. 허가증 같은 게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겠죠. 법적인 라이선스. 라이선스도 특허나 브랜드처럼 우리가 또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전력회사와 제약회사를 차이를 보면 쉽습니다. 전력회사, 제약회사 둘 다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만은 그게 가격 결정권을 주진 않습니다. 전기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하죠.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도 이게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약가에 간섭을 하질 않죠. 같은 라이선스 사업이지만 전력회사와 제약회사 중에는 제약회사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회사와 비슷한 게 채권평가를 하는 회사죠. 무티스 같은 기업. 그리고 또 쓰레기 처리 업체, 쓰레기 폐기물 업체 이런 회사들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죠. 근데 쓰레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 해자를 만들어주는 또 다른 요인이 지역마다 그 활동 지역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작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좋습니다. 하나의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지만 여러 가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제약회사, 채권평가회사, 그리고 쓰레기 처리 업체 이런 게 대표적인 라이센스로 인해 해자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거는 고객이 이쪽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갈 때 드는 비용이 전환 비용이죠. 전환 비용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바꾸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더 작을 때 전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를 한번 보죠. 제가 만약에 집에 KT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약정이 다 돼서 이제 SKT로 옮기려고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SKT와 KT 간에 속도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죠. 프로모션, 사은품 이런 게 차이가 있을 텐데 사은품을 받아서 얼마의 이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의 이득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만약에 옮기는데 드는 비용, 새로 사람이 와서 모뎀을 설치하고 가져가고 전화를 해서 바꾸고 신청을 하고 이런 데 드는 시간적인 비용,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옮기지 않겠죠. 바로 이게 전환 비용입니다.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옮겼을 때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은 굳이 안 옮기겠죠. 이런 전환 비용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제트 엔진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이 제트 엔진 같은 거는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은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제트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없이 잘 납품해왔던 퀄리티가 좋았던 사고가 없었던 그런 회사들한테 계속 납품을 받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가 조금 더 싼 엔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바꾸면은 20%의 원가 절감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바꿨다가 사고가 나버리면은 그 20%의 이익은 무의미해지죠.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말이죠. 바로 이것도 전환 비용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잘 못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도 그런 전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락인 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그런 거나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이런 것들은 다루기가 어렵죠. 다루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을 어렵게 공부해서 배워서 이제 겨우 다루고 있는데 다른 회사의 제품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그 회사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싸다고 해서도 옮겨가지 않겠죠. 바로 여기서도 전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글로 옮기면은 또 새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옮겨가지 않죠.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이 오토캐드라는 거는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건데요.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토캐드는 학교에서도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 역시 오토캐드를 사용해야겠죠. 신입사원이 오토캐드 말고 다른 거는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쉽게 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지 못하겠죠. 또 비슷한 이유가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교육이 필요하죠. 의료기기 부분에서도 전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통신회사 같은 것도 전환 비용이라면 전환 비용을 할 수 있겠죠. 약정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골프장 같은 것도 전환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실내 골프장이죠. 실내 골프 연습장인데 골프전에서 한번 하면은 거기에 자기의 스코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새로운 더 좋은 비슷한 스크린 골프장 회사가 나왔다고 해도 거기 가면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스코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글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 역시 전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전 비전 같이 기업의 소매 장부, 회계 처리 같은 거를 도와주는 회사도 전환 비용이 작동을 할 겁니다. 괜히 옮겼다가 뭔가 데이터가 오래 나거나 이래버리면은 득보다 실이 더 크겠죠. 해자를 만드는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걸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을 하죠.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있습니다.